남편은 중병에 걸렸고 나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집 세 채를 모두 팔았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날 그는 첫사랑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재산 이전은 다 끝났어. 나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주치의의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내 이름은 박민주, 35세,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해 나는 내 인생이 벼랑 끝까지 갔다가 다시 끌어올려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후에야 가장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바친 순간 돌변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의 이름은 이지훈. 우리는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올해 5살이 된 아들 준서가 있다. 이런 일이 닥치기 전까지 누가 봐도 우리 가족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는 안정적으로 살기에 딱 적당한 그런 가정이었다. 아주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다. 우리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건축 자재 회사를 함께 세웠다. 나는 내근과 외근 장부 관리를 맡았고 지우는 시장 조사, 고객 관리, 현장 감독을 담당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똑같이 고생했고 똑같이 밤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으며 버는 돈 한 푼을 아껴야 했다. 나는 나와 함께 힘든 시절을 보낸 남자라면 의리와 정의라는 것의 가치를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믿었다. 그 운명의 밤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은 새벽 2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다. 자고 있는데 욕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달려 들어갔다. 지훈이 타일 바닥에 쓰러져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땀은 비 오듯 흘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무 떨려서 구급차를 부르려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정도였다. 그날 밤 집에서 서울 아산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귓가를 찢는 듯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생생할 뿐이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내 심장 소리와 내 두 손으로 감싸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던 지훈의 차가운 손. 수많은 검사 끝에 의사가 나를 밖으로 불렀다. 복도의 차가운 백색 조명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당직과장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분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남편분은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중증 신부전입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귀가 웅웅거렸다. 아주 높다는 두 단어만 어렴풋이 들렸을 뿐인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 선생님, 살릴 방법은 없나요? 그는 나를 보며 짧게 대답했다.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막대할 겁니다. 수술, 약물 치료, 회복 과정, 그리고 이후의 추적 관찰까지. 적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가족분들께서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는 마치 기계처럼 계속 고개를 끄덕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 순간 돈은 더 이상 내게 개념이 아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를 살려야 한다. 시어머니는 수원에서 그 다음 날 아침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셨다. 신우인 지혜 형님도 일찍부터 병원에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 밖에서 앉아 있었고 눈가는 모두 붉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가,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못 살아. 나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나 자신도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막다른 길에 몰릴수록 나는 더 침착해졌다. 나는 앉아서 계산을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3개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나중에 준서를 위해 미리 사둔 작은 오피스텔, 그리고 우리 부부의 가장 안전한 저축이라 할 수 있는 마포의 임대용 아파트. 회사에 있는 현금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금은 자재, 미수금, 진행 중인 계약에 묶여 있었다. 빨리 돈을 마련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자산을 파는 것뿐이었다. 나는 선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아는 부동산 중개인 몇 명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도 감수했다. 돈만 빨리 회수할 수 있다면. 한지인은 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물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 맞아? 이렇게 급하게 팔면 손해가 막심할 텐데.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사람부터 살려야죠. 말은 그렇게 단호하게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어야 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우리의 보금자리, 벽돌 하나, 부엌 한 구석, 옷장 하나, 침대 하나까지 이제 내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생명을 살 기회와 맞바꿔야 한다는 그 느낌 때문이었다.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내 손은 떨렸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지만 단 한 번도 망설인 적은 없었다. 친구들은 나를 정이 너무 많은 여자라고 했다. 부정하지 않는다. 지훈에게 나는 진심이었다. 만약 어느 날 우리 둘 중 한 사람만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이기를 바랄 정도였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함께 했기 때문이다. 갓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는 고집세고 철없는 건설 엔지니어였고 나는 박봉의 격리 사원이었다. 우리는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월세방에 살고 낡은 중고차를 몰며 몇만 원에도 쩔쩔맸다. 그가 첫 공사에서 실패했을 때 밤을 새워 함께 숫자를 다시 맞춘 사람이 나였다. 내가 준서를 낳았을 때 그는 아이를 안고 병상 옆에 서서 눈시울을 붉히며 약속했다. 나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과 준서는 고생시키지 않을게. 나는 그 약속을 7년 내내 믿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가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병원, 전화, 매매 계약서, 은행을 정신없이 오갔다. 낮에는 서류 작업을 하고 밤에는 다시 중환자실 밖으로 돌아와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깨어나면 간호사에게 그의 상태가 좀 나아졌는지 묻곤 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눈은 차랗게 들어가고 피부는 푸석해졌으며 입술은 바싹 말랐다. 하지만 의사가 상태가 잠시 안정되었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하루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몇 번이나 오간 끝에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날 나는 수술실 문 밖에서 거의 10시간을 꼬박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너무 지쳐 벽에 기댔고 지혜 형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에 쥔 묵주를 돌렸다. 나만은 꼼짝 않고 굳게 닫힌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나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그때 나는 정말로 운명을 이겼다고 생각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팔았다. 그가 살아났으니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전혀 몰랐다.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수술 후 사흘째 지우는 중환자실에서 특별치료 병동으로 옮겨졌다. 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약물치료, 회복, 재진이라는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가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가치 있었다. 그날 아침 의사가 지훈이 깨어났다고 알려주자 나는 거의 병원 복도를 뛰어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 박동이 들릴 정도였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그가 보였다. 깡마르고 피부는 창백하며 입술은 갈라졌지만 눈은 뜨고 있었다. 나는 몇 초간 멈춰섰다가 눈물을 쏟았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조금만 세게 닿아도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지훈 씨.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깊고 피곤했으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힘이 없는 듯 했다. 나는 그의 손가락 끝을 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깨어났군요.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몇 초가 지나서야 말이 되어 나왔다. 당신 고생 많았어. 단 네 마디였지만 내 안에 모든 서러움이 터져 나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웃으며 울었다. 곁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으셨고 지혜 형님도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후에는 지훈의 상태가 조금 더 나아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그가 물을 한 모금씩 마실 수 있도록 부축했다. 그날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이 가장 큰 고비를 넘겼구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릴 때까지 나는 간호사일 거라 생각하고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고 나서야 나는 손을 멈췄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자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었으며 단정하게 화장하고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흰 백합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 얼굴은 몇 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었다. 지훈의 옛 연인 최유라였다.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던 시절 더 부유한 남자를 찾아 그를 떠났던 여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유라는 반대로 아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마치 이곳에 나타날 자격이 있다는 듯이 안으로 들어왔다. 시선은 나를 아주 빠르게 훑고 지나가 침대 위에서 멈췄다. 오빠 아프다는 소식 듣고 너무 걱정돼서 와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가늘었으며 아주 능숙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꽃다발을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고 몸을 숙여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등골이 오싹했다. 지훈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나를 볼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감사함도 쇠약함도 아니었다. 아주 부드럽고 낯선 무언가였다. 네가 여긴 어떻게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알려줬어. 오빠 때문에 나 정말 무서웠단 말이야. 유라의 눈은 금세 붉어졌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똑똑히 들었지만 귀는 웅웅거렸다. 방금 전 재산을 팔아 그를 구한 사람은 나다. 사흘 밤낮을 중환자실 문 밖에서 지새운 사람도 나다. 손을 떨며 집문서에 서명한 사람도 나다. 하지만 지금 침대 옆에 서서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 없는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그의 손을 잡고 말하는 사람은 그녀였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지혜 형님은 침착하라는 듯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나는 손에 쥔 종이컵을 찌그러뜨렸다. 그때서야 유라가 나를 향해 돌아보며 아주 옅게 웃었다. 민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민주 씨가 아니었으면 지훈 오빠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들리는 말이었지만 내 귀에는 바늘처럼 박혔다. 나는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남편이니까요. 제가 하는 모든 건 당연한 일이에요. 유라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네, 알아요. 제 말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뜻이었어요. 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숨막히게 변했다. 지훈은 피곤한 듯 혹은 회피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유라는 방금 전까지 내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대학 시절의 옛 이야기를 몇 가지 꺼냈고 내가 지훈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추억들을 상기시켰다. 나를 섬뜩하게 만든 것은 그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지훈이 듣는 태도였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입꼬리가 살짝 움직이는 것이 마치 어떤 부드러운 기억의 한 조각을 떠올리는 듯했다. 나는 옆에 앉아 내가 오히려 불청객인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잠시 후 유라가 일어섰다.
오빠, 푹 쉬어요. 또 올게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단언이었다. 지우는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가 떠난 후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협탁에 놓인 흰 백합 다발은 숨이 막힐 정도로 짙은 향기를 내뿜었다. 나는 아침에 지훈을 위해 준비했던 물컵을 들러 다가갔다. 갑자기 손이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지혜 형님이 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수 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요. 쟤 이제 막 깨어나서 정신없을 거야. 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한지 나 자신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의심하지 말자. 넘겨짚지 말자. 겨우 되찾은 평정을 옛 여자 하나 때문에 깨뜨리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한 번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지훈이 손을 빼지 않던 태도, 그가 유라를 바라보던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속했던 사람처럼 병실에 들어서던 그녀의 모습.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유라가 병실에 다녀간 후 나는 더 이상 잠을 푹 잘 수 없었다. 낮에는 여전히 헌신적인 아내였다. 일찍 일어나 죽을 사고, 수건을 갈아주고, 의사에게 상태를 묻고, 약 먹을 시간을 메모하고, 회사에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눈을 감기만 하면 그녀의 손이 지훈의 손 위에 놓여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가 내게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러운 눈빛이 생각났다. 나는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쩌면 그는 큰 병을 앓고 난 직후라 마음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냥 옛사람이 문병 온 것뿐일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예민해서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따귀를 세게 맞는 것보다 한 여자를 모든 환상에서 서서히 깨어나게 할 만큼 조용하고 꾸준히 가해지는 작은 상처들이다. 유라는 그 주에 2번 더 찾아왔다. 첫 번째는 수술한 사람에게 좋다며 귀한 보양식을 가져왔다. 2번째는 제주도에 있는 고급 재활센터 자료를 가져왔다.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제가 꼼꼼히 알아봤는데 여기 시설이 아주 좋대요. 의사도 밀착 관리해주고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요. 지훈 오빠가 저기서 한동안 요양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옆에 서서 그 말을 들었다. 사과를 깎던 손이 멈췄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지훈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한번 볼게. 단 2마디였지만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나는 집을 팔아 그의 수술비를 댔다. 나는 밤을 새워 그가 위기를 넘기길 지켰다. 나는 병원, 은행, 집을 사려는 사람들 사이를 발이 퉁퉁 붓도록 뛰어다녔다. 그런데 그녀는 그저 향기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걱정스러운 말 몇 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권리라도 있는 사람처럼 중요한 수술 후 결정에 끼어들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일이 있어 하루 동안 수원에 내려가셔야 했다. 지혜 형님은 아이가 아파 바빴다. 병실에는 나와 지훈 단둘만 남았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의사의 당부를 작은 수첩에 적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은 자고 있었다. 협탁 위에서 화면이 밝아졌다. 발신자 이름은 단 한 글자 Y였다. 심장이 탔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전화에 손대지 않았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 이름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몇 초 후 다시 화면이 밝아졌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다. 나는 열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글자로만 저장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지훈은 바로 그 후에 깨어났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것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아주 빠르게 스쳤다.
아주 빨랐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 만큼 빠르지는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못 본 척했다. 그날 밤 그의 베개를 고쳐주면서 나는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유라 씨가 또 왔었어요. 지우는 몇 초간 침묵하다 대답했다. 응, 두 사람 아직도 연락해요?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지후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가끔, 그냥 옛 친구잖아. 옛 친구, 아주 가벼운 한마디. 마치 내 안의 모든 불안이 그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뿐이라는 듯이. 나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옛 친구가 병원에 그렇게 자주 와요? 이번에야 지훈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주 분명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할 수 없어? 나 이제 막 깨어났어. 정말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싸우자는 사람이 나라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나라고? 흰 백합 다발과 묘한 눈빛으로 내 결혼 생활에 끼어든 여자는 그녀인데, 하지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주의를 듣는 사람은 나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들었을 때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세게 틀고 세면대에 두 손을 짚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고도 우스꽝스러웠다. 쾅 타고 피곤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 거의 전 재산을 판 여자가 이제는 남편이 옛 연인과 병원에서 만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눈물을 삼키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해졌을까?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전보다 휴대전화를 더 자주 만졌다. 내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이불 밑으로 휴대전화를 엎어놓곤 했다. 내 앞에서는 받지 않는 전화도 있었다. 한 번은 그가 말했다. 나 피곤한데 매점 가서 따뜻한 우유 한 잔만 사다 줄 수 있어? 나는 갔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병실 문이 작은 유리창을 통해 그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아주 부드러웠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보기만 해도 그것이 동업자나 평범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바로 문을 밀고 들어가지 않았다. 복도에 말없이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평온한 표정을 되찾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우유를 들고 들어갔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벌써 사왔어? 나는 탁자에 우유를 내려놓았다. 응. 그는 내가 무언가 들었는지 살피려는 듯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우유 뚜껑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게 가벼웠다. 따뜻할 때에 마셔.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자는 고생을 견딜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며 남편과 자식, 가정을 위해 인내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에 다른 여자를 위한 공간이 생겼을 때 아내의 본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더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 공간이 방금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는 점이다. 단지 오늘에서야 내가 그것을 똑똑히 볼 만큼 충분히 아팠을 뿐이다. 지우는 거의 3주 만에 퇴원했다. 퇴원하기 전 의사는 이 시기에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복용해야 하고 음식은 가려 먹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재진은 정해진 날짜에 와야 했다. 나는 마치 조금만 더 조심하면 이 가정이 정말로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수천 몇 장을 빽빽이 채워가며 한 줄 한 줄 기록했다. 하지만 퇴원일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 돌처럼 무겁고 불길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더 이상 유라와의 연락을 숨기지 않았다.
내 앞에서는 여전히 평범하게 행동했지만 나를 숨막히게 하기에 충분한 작은 단서들이 있었다. 한 번은 내가 약을 들고 들어서자마자 그가 재빨리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한 번은 한밤중에 계속해서 문자 알림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저 나를 등지고 몸을 돌려 아주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한 번은 그가 내게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내 마음이 시릴 정도였다. 당신 그냥 집에 가서 하룻밤 푹 쉬어. 여기서 계속 있으면 피곤하기만 하잖아. 옛날에 남편이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다면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춥게만 느껴졌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익숙해졌다고 거짓말했다. 사실은 내가 잠시 등을 돌리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을까봐 두려웠다. 집에 돌아오자 지우는 조용히 쉬고 싶다는 이유로 서재에서 따로 자겠다고 제안했다. 전화나 컴퓨터로 회사 일을 처리하기도 편하다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였다. 시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용히 쉬게 해줘. 심장이 이제 막 안정됐는데 잠자리가 중요하지.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 한번 닫히면 단지 두 방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편한 대로 해요. 내가 정리해 줄게. 나는 직접 서재에 침대 시트를 깔고 약과 물, 약통, 혈압계를 놓을 작은 탁자를 추가로 마련했다. 나는 내가 너무 세심해서 스스로도 우스꽝스럽다고 느꼈다. 남편은 등 뒤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따로 잔 첫날 밤 나는 거의 날이 셀 때까지 뒤척였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다. 서재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멈춰섰다. 안에서 지훈이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간히 들리는 조각난 말들을 듣기에는 충분했다. 알아. 조급해하지 마. 며칠만 더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는 어두운 복도 한가운데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머리가 저려왔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아도 전화기 저편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씻으러 갔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 밤을 고민했다. 나는 항상 이 결혼을 존중한다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경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훈이라는 것을. 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준서의 생일이었다. 첫 시도에 바로 열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눈앞이 아찔했다. 유라와의 문자 메시지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사람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대부분은 병세에 대한 안부 인사였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나를 두렵게 했다. 조금의 어색함도, 거리감도, 헤어졌다가 우연히 다시 연락하게 된 두 사람이라는 느낌도 없었다.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아래로 스크롤하자 한 달여 전 바로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점에 은행 이체 내역이 있었다. 금액은 5천만 원. 수신인은 최유라. 내 손이 떨렸다. 5천만 원. 그때는 내가 새 공사를 위한 자재를 들여올 돈을 구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다. 그때는 우리 부부가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였다. 나는 계속해서 저장된 폴더를 열었다. 메모 앱에 이름 없는 초안 파일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것을 클릭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다. 나는 3번을 읽고 나서야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재산 분할은 거의 절대적으로 내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양육권은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내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지훈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집들이 이미 팔렸는지 명시되어 있었다.
남은 것들은 모두 중병에 걸린 남편의 장기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예감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검은 글씨로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지우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그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준비된 계획과 명확한 단계에 따라 내쫓을 길을 계산하고 있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텄는 것이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즉시 모든 화면을 캡처하여 오래전에 만들어둔 보조 이메일로 보낸 다음 기록과 열었던 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두었다. 지훈이 나왔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약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일찍 일어났네. 나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당신 약 다시 확인하려고. 시간 헷갈릴까봐. 지우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그와 결혼한 이래 처음으로 심장이 죽어가면서도 얼굴은 그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나는 화장실에 홀로 앉아 방금 찍은 사진들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소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아주 깊고 어두운 냉기로 변할 뿐이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가 더 이상 결혼을 구하려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먼저 나 자신과 아들을 구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했다. 충분한 증거를 100대까지 누구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침묵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여전히 죽을 끓이고 따뜻한 물을 데우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나누고 준서를 깨워 양치시키고 아침을 먹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리를 묶으며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단지 눈빛만 달랐다. 더 이상 부드럽지도 며칠 전처럼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검은 호수 같았다.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차가움이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지훈이 서재에서 나왔다. 몸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안색은 훨씬 나아져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내가 방금 퍼온 뜨거운 죽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 많이 차리지 마. 간단하게 먹으면 돼. 나는 그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다. 의사 선생님이 영양 충분히 섭취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나는 죄 지은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유형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하나는 보상하려 애쓰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배신당한 사람의 눈을 점점 더 피하는 유형이다. 지우는 두 번째 유형에 속했다. 준서는 옆에서 밥을 먹으며 유치원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아이는 마음 아플 정도로 천진난만했다. 단지 서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모의 결혼이 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호수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러 혼자 앉았다. 어젯밤에 찍은 사진들, 이혼 합의서 초안, 5천만 원 이체 내역, 차갑고도 다정한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열어보았다. 손바닥이 더 이상 떨리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수진, 내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서울에서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내 목소리를 듣고 수진이 멈칫했다. 민주야, 무슨 일이야? 나는 2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를 만나야겠어. 급해.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1시간 후 나는 그녀의 개인 사무실에서 수진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간결하고 요점만 울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이야기했다. 지훈의 병, 집을 판 이야기, 유라의 등장, 휴대전화, 계좌이체, 이혼 합의서, 초안에 대해 말했다. 수지는 듣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몇 초간 가만히 있다가 물었다. 증거는 가지고 있어? 응. 전부 캡처해뒀어.
그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지만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에는 충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넌 절대로 티를 내면 안 돼. 다그치거나 따지거나 소란을 피워서도 안 돼. 네가 침착할수록 그는 더 방심할 거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첫째, 모든 증거를 최소한 2군데 이상의 백업해둬. 둘째, 공동 명의의 모든 재산, 부채, 회사 자금 흐름, 등기 서류, 대출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셋째, 지훈 씨 약을 조심해. 방금 목숨을 구해주자마자 이혼할 길을 계산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말은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야. 아내를 빈털터리로 내쫓을 생각까지 한 사람이라면 거기서 멈출 거라고 믿지 마.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훨씬 더 정신이 맑아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상황이 가벼워져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오후에 지우는 서재에서 꽤 오랫동안 통화했다. 내가 물컵을 들고 들어가자 그는 즉시 통화를 끊었다. 나는 여전히 컵을 내려놓으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 제 시간에 챙겨 드세요. 지훈이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나는 돌아섰다. 어떡해요? 너무 침착해.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지훈은 침묵했다. 나도 침묵했다. 우리 둘 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정면으로 부수지 않았을 뿐이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것을 기다려 나는 낡은 컴퓨터를 켜고 회사 서류 전체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주된 장부 담당자였지만 최근 몇 달간 아이와 집안일로 바빠서 많은 큰 거래들을 지훈이 직접 처리했다.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다. 이유가 불분명한 몇 건의 출금 내역이 있었다. 아주 낯선 이름의 회사와 맺은 중개 컨설팅 계약이 있었다. 외부인이 보면 평범해 보일 정도로 의도적으로 짧게 쓴 애매한 메모들이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볼수록 이 일이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재산 은닉을 위한 준비였다. 앉아있는데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한 가지만 기억해. 지금부터 넌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야. 넌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되뇌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서울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지붕과 난간,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집 전체가 어둡고 차가웠다. 서재에서는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그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왜 그랬는지 묻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집을 팔아 자신을 구하는 동안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순간 모든 대답은 무의미해졌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자백이 아니라 내가 떠날 때 빈손이 아니게 해줄 강력한 증거였다. 수진을 만나고 온 날부터 나는 마치 한 몸에 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시장을 보고 밥을 하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남편의 약을 챙기고 재진 시간을 알려주었다. 집안에 아무런 균열도 없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일 밤 컴퓨터 화면 앞에 차갑게 앉아 마치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과 아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처럼 거래 내역 한 줄, 지출 항목 하나, 계약서 하나, 서명 하나를 샅샅이 뒤졌다. 인정해야 했다. 지훈은 매우 신중했다. 만약 그의 휴대전화에 이혼 합의서 초안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그가 잠시 옛 연인에게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흐름을 깊이 파고들수록 모든 것이 결코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다.
작년 말에 회사 창고를 담보로 3억 원이 넘는 대출이 실행되었다. 서류상의 이유는 운영 자금 보충이었지만 그 돈은 익숙한 자재 구매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주 낯선 이름의 중개회사를 거쳐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들로 쪼개져 나갔다. 그 중에는 최유라라는 이름의 개인 계좌도 있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 아니었다. 총액은 거의 1억 원에 달했다. 나는 화면 속의 숫자를 보며 손이 차갑게 식었다. 1억 원. 지훈이 내게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돈이었다. 그때는 그가 여전히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아이를 안고 내 옆에 누워 내일은 고객 만나러 가야 해. 주말에는 준서 데리고 놀러 가자. 이번 달은 미수금이 좀 빡빡하네. 같은 아주 평범한 말들을 하던 때였다. 그는 매일 함께 사는 동안 나를 속였다. 나는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하여 조심스럽게 2개의 다른 이메일에 저장한 후 수진에게도 보냈다. 거의 30분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주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되찾을 수 있을까? 되찾으려면 이것이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거나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유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하지만 우선은 유라가 단순히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추가 증거가 필요해. 나는 침묵했다. 수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렸다. 그 여자 사는 곳 주소 알아? 지역은 알아. 예전에는 전 남편이랑 타워팰리스에 살았어. 지금은 거기 없겠지. 네가 직접 찾아가지 마. 내가 사람 시킬게.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수진아, 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걱정 마. 알아들었어. 이틀 후 수지는 내게 서초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 주소와 함께 짧은 메모를 보내왔다. 최유라는 여기서 월세로 살고 있음. 혼자 살고 재정 상태 불안정. 신용카드 빚과 개인 대출 몇 건 있음. 나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역시 그랬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아름다운 옛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돈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내게 저녁에 옛 동업자를 만나 자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서 늦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준서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물었다. 혼자 가요? 지훈이 잠시 멈칫했다. 응. 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약 챙겨가라고 말해주려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아이 옷을 갈아입혔다. 그리고 친한 이웃집 언니에게 회사 서류를 가지러 가야 한다며 1시간만 준서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처음부터 지훈을 미행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서초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나는 택시 안에 앉아 거의 40분 동안 정문 로비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차가 멈췄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내렸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표정은 집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피곤하지도 짜증내지도 거리감을 두지도 않았다. 그는 심지어 고개를 들어 옷깃을 고쳐 매기까지 했다. 몇 분 후 유라가 로비에서 나왔다. 그녀는 옅은 갈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낮게 묶었으며 입술은 붉었다. 멀리서도 정성껏 꾸민 모습이 역력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빠르게 걸어와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다. 지훈은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숙여 무언가 말했고 그녀는 웃었다. 나는 택시 안에서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처음 병원에서 그녀를 봤을 때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아플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때의 느낌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너무 많이 찔려 피부가 무감각해진 상처처럼 차갑고 무뎌졌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휴대전화를 꺼내 얼굴이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형체와 차, 장소,
그리고 마치 자기 자리인 양 내 남편의 팔짱을 낀 그녀의 모습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먼 거리에서 연달아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택시가 방향을 돌릴 때 나는 내 손이 몹시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우는 아주 늦게 돌아왔다. 그의 몸에서는 옅은 술 냄새와 섞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거실에서 준서와 함께 한글 공부를 하는 척 앉아 있었다. 아이는 아빠가 온 것을 보고는 달려나갔다. 아빠, 나 뭐 사왔어요? 지후는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일 아빠가 사줄게. 오늘은 바빴어. 준서는 잠시 투덜거리다가 다시 내게로 달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어떤 동업자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지훈이 아주 살짝 놀랐다. 뭐라고? 그냥 오늘따라 당신 안색이 좋아 보여서요. 나는 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었다. 지훈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일이 좀 풀렸을 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나는 휴대전화를 열어 서초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한 사진에서는 유라의 손이 그의 팔꿈치에 놓여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지훈이 그녀의 말을 더 잘 들으려는 듯 몸을 살짝 기울이고 있었다. 그 거리는 결코 옛 친구라고만 생각하는 두 사람의 거리가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모든 사진을 수진에게 보냈다. 함께 보낸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다. 그들이 언제부터 사랑했는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난 그냥 그들이 우리 모자에게서 가져간 것을 어떻게 되돌려 받아야 하는지만 알고 싶어. 서초구 오피스텔까지 지훈을 따라간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어떠한 환상도 품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확인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다. 내가 집을 판 돈으로 수술대에서 살아난 남자는 자기 자신만의 탈출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와 아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명확해질수록 나는 스스로를 더욱 침착하게 다잡았다. 내가 먼저 화를 내면 먼저 지는 것은 나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관찰 방식을 바꿨다. 나는 더 이상 지훈의 휴대전화나 시간만을 주시하지 않았다. 나는 돈에 대한 그의 태도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내가 임대용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아주 빠르게 변했다. 마치 칼날이 번쩍였다가 즉시 감춰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지훈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다. 마포 아파트 구매자 쪽에서 잔금 치렀어? 나는 준서에게 생선을 발라주며 무심한 척했다. 아니요, 가격을 더 깎으려고 해요. 지우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적당한 가격이면 그냥 팔아. 지금 나 장기 치료받아야 하는데 그냥 둬서 뭐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 아파트는 내가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만약 팔아버리면 나와 아들은 거의 아무런 퇴로도 남지 않게 된다.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그는 돈 이야기를 더 자주 했다. 이전 서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묻기도 하고 남은 돈은 약값과 회복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때로는 건강이 좋아지면 회사 일과 집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애둘러 말하기도 했다. 듣기에는 모두 합리적이었지만 나는 그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돈이 최대한 빨리 자기 손에 들어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새벽 일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휴대전화 벨 소리에 잠이 깼다. 내 것이 아니라 서재에서 울리는 지훈의 것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집안은 고요했다. 벨 소리는 2번 울리고 그쳤다. 몇 초 후 서재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나는 침실 문 틈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지훈이 복도로 나와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아주 조용히 걸었다. 그는 집 뒤편 베란다로 나가서야 전화를 받았다. 나는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와 맨발로 부엌 뒤편으로 가서 어두운 구석에 숨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밤이 너무 조용해서 간간이 끊어지는 말들을 들을 수 있었다. 네가 돈 필요한 건 알지만 지금 당장 이체는 안 돼. 지금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편에서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한 단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억양만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유라였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웠다. 말했잖아. 서류 처리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 집만 팔리면 현금이 생겨. 그러니까 좀 진정해. 나는 문틀을 손톱이 아플 정도로 꽉 쥐었다. 불륜뿐만이 아니었다. 유라는 돈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내가 마지막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그녀에게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를 채 삼키기도 전에 저편에서 무언가 아주 거친 말을 한 듯했다. 지훈은 목소리를 완전히 낮췄다. 말했잖아. 그런 얘기 전화로 하지 말라고. 너 미쳤어. 내가 해결한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직접 팔아서 직접 내놓게 해야 깨끗하다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얼음물 한 바가지를 얼굴에 끼얹는 것 같았다. 제가 직접 팔아서 직접 내놓게 해야 깨끗하다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넘겨짚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 남은 재산을 끌어모아 그에게 바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지우는 베란다에 몇 분 더 서 있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가 돌아올 때 나는 이미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잠든 척하고 있었다. 침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단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었다. 제가 직접 팔아서 직접 내놓게 해야 깨끗하다고. 나는 이토록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배신이 가장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가장 아픈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어리석은 장기말로 여기고 조금만 잘 구슬리면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갖다 바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지훈이 식탁에 앉았다. 늦게까지 깨어 있어 안색이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평범한 척했다. 나는 그의 앞에 죽그릇을 놓았다. 어젯밤에 잠 잘 못 잤어요? 지훈이 아주 살짝 멈칫했다. 응. 심장이 좀 두근거려서 잠깐 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더 쉬어요. 휴대전화 너무 많이 보지 말고요. 지훈이 나를 살피듯 바라보았다. 당신 요즘 예리하네.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 자신도 비꼬는 것 같아 목이 메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준서가 순진하게 물었다. 엄마, 우리 언제 이사 가요? 나는 아이를 돌아보았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누구한테 들었어? 아빠가 그랬어요. 집 팔면 다른 데서 살 거라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시선이 단 1초간 마주쳤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가 내 아들 머릿속에까지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준서에게 죽을 더 퍼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건 엄마가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나는 일어나 물을 따르러 부엌으로 갔다. 등을 돌리는 순간 내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하소연하지 않았다. 나는 한밤중의 통화, 마지막 아파트에 대한 지훈의 초조함,
그리고 그가 아들 머릿속에 이사 이야기를 심기 시작한 것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수지는 듣고 나서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주야, 네가 한 발 앞서 나가야 해. 돈이 그놈 손에 들어가게 둬선 안 돼.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그리고 지금부터 네가 그에게 하는 모든 말에는 목적이 있어야 해.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응.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 폴더를 다시 열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다. 파일 이름은 내가 침묵하면 우리 모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였다. 나는 지금부터 싸움이 더 이상 지훈이 유라를 사랑하는지 여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싸움은 누가 먼저 손을 쓰느냐에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먼저 마포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다. 지훈은 약을 먹고 있다가 내 말을 듣고는 아주 빠르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감추지 못한 기대감이 번뜩였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시 전화해 봤어요. 지훈이 물컵을 내려놓았다. 뭐래요? 정말 사려는 사람이 있긴 한데 가격을 너무 후려쳐요. 지금 팔면 우리 손해가 너무 커요. 지우는 2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조금 손해보는 게 그냥 두는 것보다 나아. 지금은 치료비가 우선이잖아.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가 이런 말을 한마디만 해도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의 치료비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헐값에 팔라고 압박받고 마지막 한 푼까지 털리는 사람도 그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약 상자를 정리하며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꼼꼼히 계산해 봤는데 지금 급하게 팔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돼요. 당신은 아직 재진 일정도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그때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지훈이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가늘어졌다. 내 말은 안 팔겠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제 말은 일단은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좀 더 갖고 더 좋은 가격을 기다리거나 적어도 당신이 더 안정될 때까지요. 회사가 좀 정리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요. 단 한마디였지만 지훈의 안색은 확연히 달라졌다. 너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굳어지고 눈빛이 부드러움을 잃었다. 나는 그가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았고 그 불쾌함은 내 안의 모든 의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훈은 바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감추려는 듯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몇 번이고 스크롤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잘 생각해 봤다면야. 듣기에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다. 한 번은 내가 물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의 화면이 막 꺼지는 것을 보았다. 한 번은 그가 방 안을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이 무겁고 빨랐다. 점심때 그는 거의 먹지 않았다. 준서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빠,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아이에게 밥을 더 퍼주었다. 목소리는 자연스러웠다. 이사 안 가, 아들. 우리 집은 계속 여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밥을 먹었다. 그리고 지우는 마치 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읽으려는 듯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수지는 내게 몰래 모아둬야 할 서류 목록을 보내왔다. 등기부 등본, 주택매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내부 회계 프로그램, 준서의 출생 증명서, 지훈의 최근 진료 기록. 메시지 끝에 그녀는 단 한 문장을 강조했다. 빈손으로 떠나고 싶지 않다면 서류 하나하나 다 미리 준비해야 해. 나는 메시지를 읽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곳은 내가 지훈과 함께 100년해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이었다. 거실의 원목 찬장은 회사가 처음으로 흑자를 낸 해에
우리 부부가 아껴서 산 것이었다. 이 식탁은 준서가 자라면서 가족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직접 고른 것이었다. 심지어 창가의 크림색 커튼도 작년 설에 바꾼 것이었다. 지훈이 집이 환해 보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이 보금자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한 집을 한 사람은 지키려 애쓰고 다른 한 사람은 안에서 몰래 불을 지른다면 머지않아 잿더미가 될 뿐이라는 것을.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지훈이 서재에서 나와 곧장 베란다로 갔다. 나는 준서의 침실에 앉아 옷을 개고 있었다. 문틈으로 그의 뒷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휴대전화를 귀에 바싹대고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간간히 들리는 몇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기다려 보라고 했잖아. 제 마음 바꿨어. 아직 의심하는 건 아니야. 지금은 내가 압박할 수가 없어. 한 글자 한 글자가 귀에 차갑게 박혔다. 아직 의심하는 건 아니야.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등은 뻣뻣하게 굳었고 준서의 작은 옷을 개던 손은 주름이 잡힐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역시 그랬다. 그는 내가 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한 것을 유라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그들 머릿속에서 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들과 남은 돈 사이에 서 있는 마지막 장애물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다. 나는 더 정성껏 아침을 차렸고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훈에게 약을 챙겨주었다. 그는 그런 부드러움에 놀란 듯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상대방이 허점을 드러내게 하려면 내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믿게 해야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지훈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건 다음 달 재진 일정이랑 추가로 주문한 약 목록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당분간은 돈이 충분해요. 지훈이 대충 훑어보며 물었다. 돈이 어디서 났어?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준서 교육비 통장에서 일단 좀 뺐어요.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헐값에 팔고 싶지 않아요. 지훈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감추지 못한 짜증이 역력히 드러났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내가 그의 길을 제대로 막았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충분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이제 계산이 철저해졌네. 나도 웃었다.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무서워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지훈이 먼저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는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오늘부터 그가 단지 초조해하는 것을 넘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 한 수를 미리 읽어야 했다. 나는 원래 모든 것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성격이 아니다. 만약 지훈이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면, 만약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만약 그가 품위 있게 떠나는 길을 택했다면 아마 나는 아프고 원망스러웠겠지만 지금처럼 한 수를 계산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 남자가 옛 연인의 손을 잡으면서 아내와 자식의 마지막 재산을 노리고 자신만의 퇴로를 몰래 준비할 때 가만히 있는 여자가 바보다. 나는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았다. 준서를 데려다주고 마트에 들르고 가사도우미에게 집 청소를 부탁하고 지훈을 위해 싱거운 음식을 만들고 제 시간에 약을 먹으라고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지훈이 낮잠을 자거나 서재문을 너무 오래 닫고 있을 때마다 나는 그 틈을 타 서류 캐비닛, 금고, 책상 서랍, 무해해 보이는 종이 더미들을 뒤졌다. 내가 보관은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내가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했던 것들, 이제 와서 다시 보니 내가 믿었던 글자 하나하나가 나를 향해 돌아오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잠긴 서랍 안에 있었다. 임대 아파트 이전 서류는 내가 미리 따로 보관해 두었다. 사업자 등록증, 세무 등록증, 창고 담보 계약서, 몇몇 회사 계좌의 거래 내역, 이전에 발견했던 낯선 중개 계약서 스캔본. 나는 조금씩 모으고 사진을 찍고 백업한 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원래 자리에 두었다. 나를 가장 오싹하게 만든 것은 지훈의 서명이 있는 내부 약정서였다. 거기에는 3억 원이 넘는 대출금이 상품 자금 유동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즉,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남편이 옛 연인에게 돈을 보내준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 그것은 금융사기의 징후에 닿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필요한 모든 스캔본을 가지고 수진을 만나러 갔다. 수진은 아주 꼼꼼히 보면서 메모를 했다. 뒤로 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민주야, 이 일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나는 등을 꼿꼿이 세웠다. 어느 정도로? 수진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단순히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네가 도덕적으로나 재산 일부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지훈 씨가 정말로 회사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중개인을 통해 빼돌리고 유라에게 넘긴 게 맞다면 이건 더 이상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침묵했다. 수진이 나를 보며 아주 느리게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일단 소송 단계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거야. 취해지고 시끄러워지고 너 자신도 지쳐 쓰러질 때가 올 거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기 남편한테 빈털터리로 쫓겨날 뻔한 것보다 더 추한 게 있을까?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다른 명함 한 장을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이 사람 이름은 강 실장이야. 민사 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몇 건의 재산 분쟁 사건을 지원해 준 적이 있어. 비밀리에 일해. 네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덮치라는 게 아니라 자금 흐름, 만남 기록, 거주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라의 실제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야. 나는 명함을 바로 짚지 않고 바라보았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 수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목소리를 낮췄다. 누구도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법을 들고 와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 마음이 변했을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흰 종이의 검은 글씨뿐이야. 나는 명함을 집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진의 사무실에서 나왔다.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작은 빗방울들이 택시 창문에 맺혀 바깥 도시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택시 안에 앉아 머릿속이 텅 비어 지쳐 있었다. 한순간 나는 내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바닥을 파헤쳐야 하는 걸까? 준서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없는 걸까? 하지만 그때 한밤중에 통화가 떠올랐다. 제가 직접 팔아서 직접 내놓게 해야 깨끗하다고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 떠올랐다. 유라에게 흘러들어간 1억 원이 넘는 돈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이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온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속을 파먹은 사람도 내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거실에서 준서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 광경은 예전 같았으면 내 마음을 녹였을 것이다. 준서는 까르르 웃고 있었고 지훈도 드물게 따라 웃고 있었다. 거실의 노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어 부드럽게 보이게 했다. 마치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그대로였다. 단지 이제 나는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좋은 아빠 역할을, 몇 끼의 식사 동안 다정한 남편 역할을 아주 잘 해내면서 뒤에서는 아내와 자식을 벼랑으로 밀어낼 방법을 몰래 준비한다는 것을. 지훈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평범한 목소리였다. 늦었네?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친구한테서 예전 회계 자료 좀 받아왔어. 지훈이 나를 1초간 바라보다가 이어서 물었다. 회사 일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분기 마감 보고서 내기 전에 몇 가지 항목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나는 지훈의 손이 퍼즐 조각 위에서 멈칫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가 내가 의도한 대로 그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나는 정면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지금까지 그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고 있다는 신호를 던졌을 뿐이다. 그날 밤 준서를 재우고 나서 나는 강 실장의 번호를 가짜 이름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보냈다. 혼인 관계에서의 재산 분쟁과 관련된 일부 거래 및 개인 관계에 대해 비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을 맡으신다면 내일 뵙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나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놓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는 에어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내 심장은 느리지만 무겁게 뛰었다. 나는 방금 다른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부터 내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법이고 증거였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차가운 것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 실장을 내가 사는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골목 안에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일부러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붐비지도 않고 남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골랐다. 강 실장은 정시에 도착했다. 그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다부진 체격의 수수한 옷차림이었으며 말은 애두르지 않고 간결했다. 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그에게 먼저 건넸다. 서초에서의 지훈과 유라의 사진, 그녀가 임대 중인 오피스텔 정보, 일부 자금 흐름 거래 내역과 내 결혼 상황에 대한 아주 짧은 요약. 강 실장은 아주 빠르게 훑어보고는 물었다. 가장 필요하신 게 뭡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쓸모 있는 진실이 필요해요.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으로는 지훈 씨와 유라가 어디서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알아야 해요. 회사나 제 남편 개인으로부터 그녀에게로 자금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지 알아야 하고요. 유라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관계를 넘어 재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강 실장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수집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걸릴까요? 3일 안에 초기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선금을 지급했다. 전자 영수증에 서명할 때 내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통은 자동적으로 냉철함에 자리를 내주는 것 같다. 집에 돌아오자 나는 다시 예전의 아내로 돌아갔다. 지훈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은 켜져 있었고 휴대전화는 책상 위에 엎어져 있었다. 나는 문을 노크하고 약을 들고 들어갔다. 시간 됐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나를 아주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응, 거기 둬. 나는 바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물병 뚜껑을 열어 그의 바로 앞에 놓았다. 지금 바로 마셔요. 이따 또 잊어버릴라. 지훈은 몇 초간 나를 바라보다가 약을 집어 삼켰다. 나는 그가 다 마실 때까지 서 있다가 돌아섰다. 한밤중에 통화를 들은 날부터 나는 더 이상 그의 약 복용을 내 시야 밖으로 둘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만약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먼저 내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녁에 준서가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지훈이 갑자기 물었다. 요즘 자주 나가네? 나는 사과를 깎다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평소랑 똑같이 나가는데요. 당신이 보기엔 내가 자주 서류 가지러 가고 친구 만나고 일한다고 하는 것 같나 보네. 나는 옅게 웃었다. 회사를 완전히 접을 수는 없잖아요. 마무리해야죠. 지우는 무심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떠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처럼 그도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걱정 마요. 돈 문제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돈 문제라는 단어를 듣자 리모컨을 쥐고 있던 지훈의 손이 멈칫했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시선이 조금 더 깊어졌다. 무슨 뜻이야? 나는 준서에게 사과 조각을 먼저 건네고 나서야 대답했다.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서가 순진하게 끼어들었다. 엄마가 돈 제일 잘 지켜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 커서도 돈 문제는 분명해야 가족이 평안하다는 거 기억해야 해. 그 말은 내가 아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가장 잘 알아들은 사람은 지훈이었다. 3일 후 강 실장은 내게 보안 링크를 통해 첫 번째 초기 보고서를 보내왔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자마자 바로 열어보았다. 보고서는 길지 않았지만 한 줄 한 줄이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첫째, 지훈과 유라는 최근 2주 남짓 동안 최소 5번 만났다. 유라가 병문안 온 것은 제외하고. 둘째, 자주 만나는 장소는 서초 오피스텔, 강남의 한 일식집, 석촌호수 근처의 조용한 카페, 그리고 서울 외곽의 한 리조트에서 2번, 단 오후에만 만났고 하룻밤을 보내지는 않았다. 셋째, 유라는 현재 신용카드 빚, 개인 대출, 그리고 중간에 문을 닫은 화장품 가게 투자 손실금을 합쳐 거의 7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넷째, 최근 3개월 동안 내가 이미 발견한 1억 원이 넘는 금액 외에도 지훈의 보조 계좌에서 HN이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2건의 소액 거래가 추가로 있었다. 강 실장은 조사 후 HN 이 단지 중간 계좌일 뿐이며 최종 목적지는 여전히 유라일 것으로 의심했다. 다섯째, 지훈이 회사의 재고 상품과 관련된 일부 권리를 아주 친한 동업자에게 양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아마도 공동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현금화하려는 목적인 듯했다. 나는 읽어 내려갈수록 가슴이 무거워졌다. 나는 더 이상 아내로서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내 집안에서 조금씩 피를 빨리고 있는 사람의 감정을 똑똑히 느꼈다. 보고서 끝에 강 실장은 한 줄을 덧붙였다. 최유라는 이지훈 씨에게 매우 강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내에 더 급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전체 내용을 캡처하여 바로 수진에게 보냈다. 5분 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간결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 나는 침대머리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난 뭘 해야 해? 수진이 바로 대답했다. 우선 서류상으로 지킬 수 있는 재산을 묶어둬. 동시에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은닉될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준비해.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는 마.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왜? 내 생각에 그들이 곧 더 큰 수를 스스로 드러낼 것 같거든. 나는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밖에서 준서를 재우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평범했다. 마치 그 남자가 내가 방금 읽은 거래 내역, 비밀스러운 만남, 돈과 계산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눈을 떴다.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나는 알았다. 가장 큰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가까이 와 있었다. 강 실장의 첫 번째 보고서 이후 나는 더 이상 지훈을 남편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막 손을 쓰려는 사람으로 보았다. 단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아직 모를 뿐이었다. 수진의 말이 아주 옳았다. 돈 문제에 몰리면 사람은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보다 더 빨리 본성을 드러낸다. 나는 겉으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아주 작은 것들을 집 안에서 바꾸기 시작했다. 지훈의 약은 칸칸이 다시 나누고 먹기 전과 후의 사진을 찍었다. 약 먹는 시간은 별도의 수첩의 시간, 복용량, 건강 상태와 함께 기록했다. 매번 약을 줄 때마다 그가 삼키는 것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돌아섰다. 서재에 놓인 물컵은 내가 직접 깔았다. 그를 위한 특별식은 내가 직접 요리하거나 적어도 가사도우미가 만드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내가 그를 해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언젠가 그나 유라가 사고를 만들고 나를 지목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수진에게 부탁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거실과 주방에 몰래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도 구했다. 설치하러 온 사람은 수진이 소개해준 젊은 기술자였다. 최근 집안 와이파이 신호가 불안정하다며 인터넷 회선을 점검하러 왔다고 했다. 그날 지우는 혼자 재진을 받으러 갔고 준서는 유치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아무도 모르게 깔끔하게 진행되었다. 카메라 하나는 거실 전자시계 안에, 다른 하나는 주방 조리대 옆 장식 상자 안에 들어갔다. 나는 내 집을 감시 장소로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이 시점에서 증거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나를 구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3일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갔다. 지훈은 밖으로 덜 나갔지만 휴대전화는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 때로는 서재문을 살짝 열어두고 몇 시간 동안 앉아 화면을 보며 얼굴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나는 강 실장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새로운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내가 막 준서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을 때 강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성 목표 인물이 3일 동안 약국에 2번 방문. 이뇨제, 심혈관 보조제, 그리고 일부 전해질 보충제 구입. 목적을 숨기기 위해 소량씩 구매하는 방식. 주의가 필요함. 나는 읽고 나서 손가락 끝이 저려왔다. 이뇨제, 전해질. 방금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약을 잘못 사용하거나 양을 틀리거나 부적합한 것과 섞어 먹기만 해도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었다. 나는 즉시 화면을 캡처하여 수진에게 보냈다. 10분도 채 안 되어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주야, 지금부터 절대 지훈 씨가 혼자 약을 꺼내 먹게 해선 안 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걸로는 부족해. 가능하다면 약 포장지에 남은 알약 개수까지 확인하고 모든 건 비밀리에 해야 해. 네가 방비하고 있다는 걸 그가 알게 해선 안 돼.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응. 그날 밤 지훈이 씻으러 갔을 때 나는 서재의 약 서랍을 열어 확인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다. 거부 반응 억제제들은 내가 계산한 수량대로 남아 있었다. 심혈관 보조제도 이상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서랍 가장 안쪽 구석에 라벨이 없는 작은 병이 하나 있었다. 안에는 그가 먹는 이뇨제와 모양이 거의 비슷한 몇 개의 하얀 알약이 들어 있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나는 병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라벨도 처방전도 약 이름도 없었다. 나는 즉시 사진을 찍고 원래 위치에 그대로 다시 놓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준서 옆에 누워 거실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에어컨 소리를 들었다. 마음은 깊은 물웅덩이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 약병이 무엇인지, 지훈이 이미 먹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강 실장이 유라가 몰래 약을 사고 있다고 보고한 바로 그 시점에 개인 서랍에서 그 병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모든 경고등이 켜지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든 것을 평소처럼 유지하려 애썼다. 약을 나누고 물을 주고 지훈이 다 먹는 것을 보고 나서야 돌아섰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평온했다.
단지 아침 식사 내내 그가 나를 더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았다. 마치 그도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떠보는 것 같았다. 점심때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다. 준서는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나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지훈이 서재에서 나와 말했다. 나 좀 피곤해서 잠깐 누워야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 15분 후 서재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내 심장을 특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내가 달려들어가 보니 지훈이 의자 밑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괜찮아요? 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약 좀 줘. 그의 시선이 책상 서랍 쪽으로 아주 빠르게 향했다. 바로 그 순간 라벨 없는 약병이 떠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그가 평소에 먹는 약 상자와 그 작은 병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것에 손대지 않았다. 나는 의사가 예전에 일러준 응급약만 정확히 꺼내 물컵과 함께 돌아왔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부터 드세요. 그가 약을 삼켰다. 여전히 숨을 헐떡였다. 밖에서는 준서가 겁에 질려 문가에 서 있었다. 눈시울이 붉었다. 나는 아이를 안았지만 시선은 지훈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진짜 덫은 아마도 이제 막 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류나 휴대전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안에 있었다. 나는 준서를 안으면서 지훈을 관찰했다. 응급약을 삼킨 후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다. 그 창백한 얼굴은 예전 같았으면 나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울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 속에서도 아주 뚜렷한 냉정함이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가 희생자인지 아니면 바로 이 집 한가운데에 놓인 덫의 한 고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준서야, 침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줘. 아이가 울먹였다. 눈시울이 붉었다. 아빠가 무서워요.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아빠는 그냥 피곤한 거야. 안에 들어가서 문 살짝 닫고 엄마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줄래? 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지훈에게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나는 혈압계를 그의 팔에 채웠다. 손가락은 아주 살짝 떨렸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수치는 좋지 않았다. 심박수는 빠르고 혈압은 떨어졌다. 나는 물었다. 다른 증상은 없어요? 지훈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지럽고 심장이 막 뛰어.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구급차를 부르고 주소, 환자의 상태, 심장 이식 병력, 현재 증상을 명확하게 말했다.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와 지혜 형님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수진에게였다. 지훈 씨, 방금 이상 증세 보였어. 서랍에 라벨 없는 약병이 있었고 내가 보관할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병을 식품용 지퍼백에 넣고 바로 내 핸드백에 넣었다. 나는 서랍, 약병의 위치, 평소 먹던 약 상자, 책상 위에 물컵, 그리고 현재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까지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아주 빠르게,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훈이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아주 낯선 무언가가 있었다. 공포와 동시에 나를 떠보는 듯한 눈빛. 당신 뭐 하는 거야? 나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다. 구급차 불렀어요.
그리고 걱정 마요. 내가 지켜야 할 건 전부 지킬 테니까. 그는 몇 초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재빨리 협조하며 병명, 오늘 아침 약 복용 시간, 발작 당시의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한 구급대원이 물었다. 처방전 외에 다른 약을 복용했나요?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재에서 라벨 없는 낯선 약병을 발견했고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아주 살짝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차에 실렸다. 차 문이 닫히기 전 그가 아주 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박민주.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가 나를 보았다. 눈빛은 전례 없이 혼란스러웠다. 일 크게 만들지 마.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되물었다. 어떤 일을요? 지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들것 위의 이불을 살짝 끌어올려 주었다. 목소리는 물처럼 평온했다. 나는 그저 당신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사라졌다. 나는 집 문을 잠그고 이웃집 언니에게 잠시 더 준서를 봐달라고 부탁한 후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뒤따라갔다. 가는 내내 나는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라벨 없는 약병이 들어 있었다. 작았지만 나는 그것이 앞으로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지우는 곧장 특별관찰 구역으로 옮겨졌다. 의사는 병력을 확인하고 심전도를 찍고 피를 뽑고 내게 각 시간대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나는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의사가 환자의 아내분이시죠? 라고 물었을 때에야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와 지혜 형님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았다.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니? 나는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히며 피곤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고 계세요. 서류랑 약 목록은 제가 다 챙겨왔어요. 지혜 형님이 내 얼굴과 내 손에 들린 가방을 번갈아 보았다. 재수 씨,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집안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지혜 형님이 멈칫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지훈이 부정맥과 비정상적인 전해질 불균형 증상을 보이며 면밀한 관찰과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짧게 말했다. 나는 전해질 불균형이라는 네 글자를 듣자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나는 의사에게 잠시 따로 뵐 수 있는지 요청했다. 복도 구석에서 나는 핸드백에서 지퍼백을 꺼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의사 선생님, 이건 제가 남편 서랍에서 발견한 약병입니다. 라벨도 없고 처방된 약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접수 기록을 남기고 검사를 요청합니다. 의사는 나와 약병을 번갈아 보았다. 눈빛이 즉시 변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 주십시오. 병원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약병에서 손을 떼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이 물건이 검사를 위해 보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더 이상 의심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지게 될 국면으로 나는 응급실 복도에서 거의 2시간을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지혜 형님의 어깨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혜 형님은 창백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눈앞에 밝은 유리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남들이 보면 내가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았다면 그대로 무너졌을 것이라는 것을 나 자신만이 알았다. 거의 자정이 다 되었을 때 의사가 나를 상담실로 따로 불렀다. 지우는 당장의 위험은 넘겼지만 상태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초기 결과, 뚜렷한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났고 일부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벗어나 있었다. 단순히 피곤하거나 약을 잊어먹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의사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했다. 환자가 처방전 외에 다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드린 약병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임시로 봉인해 두었습니다. 병원에서 절차에 따라 검사를 의뢰할 겁니다. 우선은 오늘 환자가 무엇을, 언제, 누구의 입회하에 복용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즉시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약 먹는 시간, 복용량, 메모까지. 나는 몇 주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 의사는 오랫동안 수첩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빛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셨군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계속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십시오. 이 시기에는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았다. 밖으로 나오자 지혜 형님이 나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다. 민주야, 솔직하게 말해줘. 너 지훈이 의심하는 거지. 나는 형님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지혜 형님이 멈칫했다. 나는 유라, 돈, 이혼 합의서 초안, 한밤중에 통화, 라벨 없는 약병에 대해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단지 이것이 배신당한 여자의 질투가 아니라 이미 도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그녀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혜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걔 미쳤어? 나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아마 오래전부터요. 제가 이제야 믿기로 했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어렴풋이 듣고는 끝까지 캐물으셨다. 지혜 형님이 말을 막았다. 우선은 의사 선생님이 지훈이를 살리게 둬요. 시어머니가 나를 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부부 무슨 일 있는 거지? 나는 주름진 손이 내 손을 잡는 것을 보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안타까움, 씁쓸함도 있었다. 마침내 나는 대답했다.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새벽 1시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 실장이었다. 나는 복도 끝으로 가서야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간결했다. 바로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지훈 씨가 입원한 후 최유라가 서초 오피스텔에서 아주 급하게 떠났습니다. 작은 캐리어 2개를 들고 택시를 타고 청담동의 지인 집으로 갔습니다.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또 다른 건요? 네. 오늘 오후 일이 생기기 전 그녀가 다른 약국에 들렀고 이전에 돈 거래 명의를 빌려줬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기록을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복도 끝 창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병원 마당 아래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가운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다. 구급차는 여전히 계속 드나들었다. 들것 바퀴가 타일 바닥 위를 구르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또 한 겹 찢겨나간 것 같았다. 유라가 당황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 일이 더 이상 통제 불능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었다. 그 약병이 무해하지 않다는 뜻이었고 그들이 정말로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이 깨어났고 의사는 가족 한 명이 잠시 면회하는 것을 허락했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지만
의사가 환자를 흥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어 결국 들어간 사람은 나였다. 지우는 관찰 병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말랐으며 눈은 짚했다. 그를 보니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아무리 미워도 그는 한때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목숨을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그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이전처럼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침대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다. 해야 할 말이요. 지훈이 눈을 감고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냥 잘못 먹은 거야. 나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냥 잘못 먹은 거라면 유라는 왜 한밤중에 캐리어를 끌고 집에서 도망쳤을까요?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단 한 번의 반응만으로도 소리 없는 자백을 듣기에 충분했다. 그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뚜렷한 공포가 드러났다. 당신, 나한테 사람 붙였어? 나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이 틀렸어요. 내가 당신을 감시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너무 많은 짓을 해서 어딜 가나 흔적을 남긴 거예요. 지훈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턱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무슨 말을 해서 빠져나갈지, 누구에게 덮어씌울지,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잠시 후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박민주, 나와 유라 사이의 일은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어제 약 문제는 넘겨짚지 마. 일 크게 만들지도 말고. 나 방금 위기 넘겼어. 더 이상 압박은 못 견뎌. 나는 병상에 누운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병을 방패로 삼으려 했다. 나는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쉬어요. 나는 등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훈의 목소리가 확연히 떨렸다. 당신, 뭐 할 생각이야? 나는 문을 열었다. 목소리는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평온했다. 당신 휴대전화에서 이혼합 비서 초안을 봤을 때 했어야 할 일을 하려는 거예요. 문이 내 등 뒤에서 닫혔다.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다. 지훈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판이 뒤집혔다는 뜻이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과 함께 그녀의 법률 사무소로 갔다. 우리는 거의 3시간 동안 앉아 모든 서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했다. 불륜 증거, 계좌이체 내역, 지훈이 작성한 이혼 합의서 초안, 지훈과 유라가 만나는 사진, 강 실장의 보고서, 내 약물 기록, 병원에서 접수한 라벨 없는 약병 기록, 모든 것이 인쇄되어 각 묶음으로 분류되었다. 수지는 이혼 소송 초안을 내밀기 전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민주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정말 확실해. 나는 펜을 들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 온갖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와 지훈이 잠실의 작은 식당에서 결혼하던 날, 그가 산부인과에서 준서를 안고 아이처럼 웃던 날, 회사 일로 다투고 나서 저녁 식사 후에 저절로 화해하던 날, 그 세월은 진짜였다. 내가 그에게 바쳤던 사랑도 진짜였다. 단지 그 진짜였던 것들이 그가 배신을, 돈을, 거짓을 선택하고 나와 아들을 사냥당하는 처지로 몰아넣은 순간부터 그의 손에 의해 질식사했다는 것뿐이다. 나는 아주 고든 필체로 서명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수진이 나지막이 숨을 내쉬었다. 좋아. 지금부터 우리는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야. 우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은닉될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해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서류를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수지는 지훈이 빼돌린 대출금과 자금 흐름을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금융 분야의 다른 동료와도 연락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냉정하며 더 이상 동정의 여지가 없는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평소보다 일찍 유치원에 들러준서를 데려왔다. 차 뒷좌석에 앉아 두 다리를 흔들며 오늘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를 제잘거리는 아들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는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질 수 없었다. 오후에 병원에 막 도착했을 때 지혜 형님이 병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시울이 붉었고 표정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유라가 방금 왔었어.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 여자가 아직도 올 담력이 있어요? 지혜 형님이 이를 갈았다. 오자마자 내가 밖에서 막았어. 울면서 지훈이 잠깐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자기가 지훈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정신이 없으셔서 그 말 듣고 마음 약해질 뻔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해서 웃음만 나왔다. 그 여자는 정말 희생자 역할을 할 때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곧장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유라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했지만 눈은 붉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멈칫하더니 즉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민주 씨, 저 그냥 지훈 오빠 잠깐만 보려고요. 나는 그녀와 한 팔 간격을 두고 서서 똑바로 쳐다보았다. 보러 온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해 못하겠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연기 그만해요. 이 지경까지 와서도 내가 그런 순진한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핸드백 끈을 꽉 쥐었다. 입술이 살짝 떨렸다. 저랑 지훈 오빠가 연락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날 일은 사고였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 담긴 공포를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변명하기 바쁘네요. 자기가 바보 같다고 생각 안 해요? 유라는 몸이 굳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받은 돈, 당신이 사는 곳, 당신이 만난 사람, 당신이 샀냐. 나 다 알아요. 계속 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으면 한번 해봐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요. 지금부터 내 남편 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내가 그 발걸음을 증거로 만들어줄 테니까. 유라는 나를 보았다. 처음으로 가식적인 달콤함이 사라진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만이 가득했다. 당신이 이긴 것 같아? 나는 미소 지었다. 아직 이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바보는 아니에요. 그녀는 아주 빠르게 돌아섰다. 하이힐이 복도 바닥을 시끄럽게 울렸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병실로 돌아왔다. 지우는 베개에 기대 앉아 있었다. 안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눈은 어제보다 더 또렷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유라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는 듯 문 쪽을 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방금 갔어요. 지우는 침묵했다. 나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았다. 여기에 서명해요.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뭔데? 이혼 서류요. 나는 아주 가볍게 마치 그에게 약을 먹으라고 일깨워주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다. 지우는 몇 초간 할 말을 잃었다가 끊어지는 웃음소리를 냈다. 당신 미쳤어? 이런 상황에 이혼을 하자고?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보았다. 초안은 당신이 먼저 썼잖아요. 나는 그냥 정식으로 서명할 뿐이에요. 지훈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다. 민주야, 내 말 들어.
모든 게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나는 말을 잘랐다. 그럼 어떻게 다른데요? 유라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스스로 꾸며냈나요? 이혼 합의서 초안이 당신 휴대전화에 저절로 들어갔나요? 라벨 없는 약병이 서랍에서 저절로 자라났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녀에게 내가 마지막 아파트를 직접 팔아서 돈을 내놓게 해야 깨끗하다고 우연히 말했나요? 지우는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내가 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나는 이전처럼 그를 달래러 다가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지훈 씨, 똑똑히 들어요.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설명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내게 필요한 건 서명뿐이에요. 지훈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분노, 그리고 뒤늦은 애원까지 섞여 있었다. 정말 날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거야? 나는 웃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나를 죽음으로 몰 뻔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나는 그냥 거기서 나 자신을 끌어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문 밖에는 지혜 형님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시어머니도 어느새 와 계셨다.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아마 그때쯤에는 모두가 이 결혼은 더 이상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나는 일어서서 봉투를 지훈의 손 가까이로 밀었다. 가지고 있어요. 제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만들지 마요. 나는 등을 돌려 곧장 문으로 향했다. 문에 다다랐을 때 지훈이 침대 난간을 세게 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갈라지는 것을 들었다. 박민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옛 시절의 그 남자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내가 병원 탁자에 이혼 서류를 남겨두고 온 날 이후 모든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아마도 지훈이 내가 법을 들고 나온 이상 더 이상 돌아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마도 그 자신이 내가 쥔 증거들이 모든 것을 그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곳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수진이 나를 대신해 지훈 측 변호사와 일했다. 처음에는 그가 시간을 끌고 싶어 했고 나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으며 설명하고 싶어 하고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는 선에서 협상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내 선의를 재산을 빼돌리는 핑계로 삼고 나아가 나를 남편을 해친 죄인으로 몰아가려 했던 사람과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었다. 마침내 라벨 없는 약병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병원은 수사기관을 대신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지훈의 처방전에 없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장이식 환자가 임의로 사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확인했다. 그것만으로도 수진이 소송 서류를 더욱 단단히 하는데 충분했다. 남은 일은 법률과 권한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가지 일만 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내 모든 발걸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유라는 더 이상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강 실장은 그녀가 서초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한동안 잠적하려 했지만 숨는다고 해서 금융거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이체된 돈은 이체된 돈이고 만남은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약 구매 기록, 중개 거래, 비밀스러운 약속들,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그림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우는 그 후 3일 만에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양측 변호사와 지혜 형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실에서 서명했다. 시어머니는 복도 밖에서 기절할 듯이 우셨다. 그리고 나는 그의 펜끝이 종이 위에서 떨리는 선을 긋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 더 이상 어떤 파도도 일지 않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너무나 많은 밤을 새우고 너무나 많은 피눈물을 삼킨 끝에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모든 감정이 바닥났을 것이다.
이 이혼의 대가는 매우 컸다. 지우는 내가 준서의 양육권을 갖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남은 재산은 대조, 추적, 관련 항목 처리 후 내가 마지막 아파트와 두 모자가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옛 회사는 거의 살릴 수 없게 되었다. 아쉽지 않았다. 두 사람의 땀으로 세워진 곳이 결국 한 사람이 속을 파먹는 도구가 되었다면 무너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우는 병원에 거의 한 달 더 머물렀다. 그 사건 이후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그의 몸이 예상보다 더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여 회복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내 마지막 책임을 다했다. 서명해야 할 서류에 서명하고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할 때 의사와 협조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의 병상 곁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부부가 아니라 한때 내 삶을 스쳐 지나간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뿐이었다. 내가 강남집에서 이사 나오던 날 서울에는 작은 비가 내렸다. 나는 직접 준서의 옷을 싸고 꼭 필요한 몇 가지 물건만 챙기고 한때는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남겨두었다. 식탁, 커튼, 베란다의 화분, 부엌의 커플컵, 모든 것이 남았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캐리어를 끌고 나섰다. 준서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새 집에 가는 거야. 엄마랑 너 둘만 있지만 평안할 거야.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더니 내 다리를 꼭 껴안았다. 엄마만 있으면 돼요. 단 네 마디에 나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려야 했다. 새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밝았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침에는 새소리가, 오후에는 창턱까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준서에게 작은 책상을 사주고 벽지 몇 군데를 직접 붙이고 새 커튼을 달고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하나 더 놓았다. 처음 며칠은 매우 힘들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법적 서류를 처리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에 나눌 다른 어른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쁠수록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는 기업의 재택 회계 업무를 맡았고 그 후에는 몇 건의 외부 용역도 추가로 받았다. 돈은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깨끗했다. 내가 번 돈 한 푼 한 푼이 나를 더 떳떳하게 만들어 주었다. 준서도 새로운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아이는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다. 아마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로 하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아이는 나를 더 따르고 더 착해졌으며 매일 밤 내 품에 파고들어 속삭였다. 엄마,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아이를 꼭 껴안고 대답했다. 엄마, 이제 안 슬퍼. 그렇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의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인생의 한 시기를 너무나 많은 믿음을 잘못된 곳에 쏟아부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하지만 안타깝다는 것이 돌아가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다. 한 번 닫힌 문은 영원히 닫아두어야 하는 법이다. 어느 늦가을 오후, 나는 준서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아이는 앞에서 달리며 햇살 아래서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어깨를, 그리고 한때 나를 숨막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세월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내가 정말로 빠져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상처투성이로 나왔지만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